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어떤 질문이든 가리지 않고 받겠다면서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한 답변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기념식에도 직접 참석해서 관련 정책들에 대한 향후 구상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오늘부터는 취임 2주년 관련 특집 기획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 주제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기획, 오늘은 세계로 뻗어나가는 세일즈 외교의 행보와 성과를 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그리고 지난 1년 7개월 동안 우리 기업인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를 누비며 약 90여 개국 정상을 150여 차례 만나 우리 수출과 세일즈를 위해 외교 활동을 해왔습니다. 배터리, 방산, 원전 등 기존의 협력 분야뿐 아니라 미래차, 항공, AI 등 첨단 산업 협력과 인프라와 미래 인재 교류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십 건의 협력 MOU가 체결될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오는 9일에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들으신 대로 2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앞서 잠깐 나왔지만 김수경 대변인의 브리핑으로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 앞서 먼저 집무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영상을 통해 지난 2년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드리고 앞으로 3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말씀드릴 것입니다. 네, 먼저 9일 오전 10시부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될 회견의 일부라고 저희가 통상 표현해 본다면 이 일부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되나요? 네, 2022년 8월 그 100일 기념 기자회견 이후에 이제 1년 9개월 만에 열리는 기자회견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김수경 대변인 설명대로 지난 2년 동안 해왔던 성과를 이제 설명할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3년 동안은 어떤 일을 해나갈 것인지 이런 과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라고 하면 가장 중요하게는 이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좀 성과가 뚜렷하게 있었고 외교적인 측면에서 성과가 뚜렷했죠.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보면은 지난 4월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수출이 14%나 늘어날 정도로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3%를 기록을 했습니다. OECD가 1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1위를 차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올해 우리 정부가 예상을 하고 있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2%인데 조만간 2.6%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물가가 아직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내수는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아서 민생 안정하고 내수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 이런 과제에 대해서 이제 조금 집중해서 얘기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2차로 진행될 기자실 질의응답에 지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질의응답에서 나올 질문 주제들과 이에 대한 윤 대통령의 예상 응답 제한하지 않겠다. 어떤 주제든 질문을 할 것이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전망도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민주당 측에서 뭐 각종 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고 또 최근에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이 그 차담회 한 이후에 이제 좀 협치가 가능한가 보다라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상한 그 이태원 참사 특별법 통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여야 합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과였는데 그 시간이 흐른 후 한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최혜병 특검법에 대해서 단독 강행 처리를 민주당에서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제 대통령에 의해서 제2요구권이 행사가 될 것이냐의 여부, 이건 아마 분명히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대통령의 입장과 또 대통령실에서 밝힌 바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이 검찰의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입법부에서 이 특검법을 추진해서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삼권 분립에 좀 위배될 요소가 있다. 이런 점을 설명을 하실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외에도 지금 뭐 다른 여러 특검들이 추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최소한 지금 뭐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신중히 지켜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대응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아마 뜨거운 질의 또 응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습니다. 첫 수석에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이 됐죠. 자, 어떤 인물인가요? 네, 민정수석이면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 마음을 살핀다라는 이런 뜻이죠.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는지 이런 걸 듣고 대통령에게 그 의견을 전달하는 그런 기능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으로 민정수석실이 이 사정기관을 자주지하는 그런 쪽으로 변질이 돼서 폐지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실제로 폐지를 했는데 2년 만에 이제 부활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난해 이 새만금 잼버리 파행이랄지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랄지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민심을 제대로 정책 현장에서 돌아가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그동안 좀 있었는데 네. 이런 정책 현실을 조금 더 민생의 현장을 조금 더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하에 아마 새로 부활을 한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김주현 수석은 1961년에 태어나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사실 28회로 합격을 해서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내기도 했고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 차관하고 대검 차장을 지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앤장 변호사로 지금까지 일을 해온 그런 인물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예고해드린 대로 취임 2주년 특집기획 그 첫 번째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완연한 회복 기조로 돌아선 반도체 수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부터 들어보시죠. 정상과 대화를 하면은 한국에 대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BTS와 반도체입니다. 이제 주변 어디를 봐도 반도체 없이 돌아가는 산업이 없습니다. 반도체는 그 어떤 산업보다도 우리의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네, 반도체 경기 지난 겨울부터 바닥을 치고 완연한 지금 회복 기조. 이제는 상승 국면입니다. 자, 반도체 하면 가장 먼저 꼽히는 게 전문 인력의 양성 문제,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이른바 반도체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업계가 인력난이 상당히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가 파악을 하기로 2031년까지 우리나라 반도체 인력 규모가 30만 4천 명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수준으로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게 되면은 한 5만 4천 명 정도가 부족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네.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질적으로 인력난에 시달렸는데 정부가 이제 이런
측면에 대해서 좀 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줄곧 이 반도체 인력 양성에 대해서 강조를 해왔고,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에 약 15만 명의 반도체 인력을 양성을 하겠다, 이런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 방안을 추진을 해왔죠. 네. 그 차원에서 이제 교육부와 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이런 인력을 분담을 해서 지금 인력 양성 계획을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방향이 지난 1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경기 남부 지역에 민간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16개 정도를 만들어서 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규모를 갖추겠다, 뭐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해오고 있고, 이런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해서는 물하고 전기가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죠. 네, 이런 이 기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 있어서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는 이제 이런 물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 시설 계획까지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팔당댐에서 42km에 걸치는 관로, 이게 이제 그 물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물길을 뚫고 네. GTX-A도 구성역도 이제 개통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 클러스터에 들어갈 세계 최고의 반도체 제조 장비, 노광 장비라고 하죠. 그 생산국인 네덜란드를 직접 방문해서 클린룸에도 들어갔고 각종 성과를 냈죠. 네, 작년 12월이었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일정이라고 할 수 있는 ASML 방문이 있었죠. 반도체 동맹을 맺고 양해각서, 그러니까 MOU 등 각종 계약을 32건이나 체결하는 그런 성과를 냈습니다. 네. 이 ASML이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회사는 세계 1위의 선도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광 장비, 그러니까 우리가 그 웨이퍼라고 반짝이는 그 동그란 웨이퍼. 판이 있죠. 예. 네. 그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그 웨이퍼를 들고 이제 흔든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그 빛을 쪼여가지고 회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노광 장비라고 하는 것인데, 이 ASML에서 한 해 생산해내는 그 노광 장비가 약 50대 정도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고가의 장비죠. 그렇습니다. 독점적으로 이것을 이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반도체 동맹에 있어서 이제 공을 들였고, 특히 네덜란드는 과학 강국입니다. 노벨 과학상 분야에 있어서 뭐 정말 수십여 명에 이르는 그 수상자가 있는 그렇죠. 과학 강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양국이 함께 투자를 해서 1조 원 규모의 R&D 센터를 만든다. 그렇다고 하면 그 네덜란드 입장에서는 해외에는 최초의 R&D 센터가 된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계획까지도 함께 협약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그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있어서의 가장 큰 성과가 아니었나, 그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덜란드가 우리나라와 반도체 동맹을 맺었어요. 세미컨덕터 얼라이언스. 자, 이 동맹이 외교 안보에는 있었는데 반도체에서 동맹이라는 말은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것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작년 12월에 양국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채택된 그 공동 성명에 반도체 동맹이라는 말이 명시적으로 표현이 돼 있거든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미국뿐인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추가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동맹을 맺었다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한 나라가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양국 모두 상당히 큰 의미를 두고 반도체 동맹을 결성을 하기로 이렇게 합의를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가장 고급 기술을 가진 반도체 장비를 제조하고 있는 나라고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를 제조하는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제조 기술을 가진 양국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반도체 기술을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양국은 외교장관하고 산업부 장관이 참여하는 2+2 장관 협의체를 상설화하기로 했고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하고 네덜란드의 ASML이 1조 원을 들여서 국내에 반도체 기술센터를 짓기로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50명의 석박사급 엔지니어들이 참여를 해서 반도체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반도체 동맹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서 네덜란드와 한국 양국의 반도체 기술이 상당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와 국가의 동맹뿐 아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이런 그 반도체 선도 기업들이 ASML과 각각 맺은 이른바 기업 동맹도 그 시너지는 매우 크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산업에 있어서 주체가 되는 역할은 역시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위시로 해서 이제 정부가 국가 간 끌어주는 역할을 한다면 실제 일들은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삼성의 경우에는 ASML과 함께 그 초미세 공정을 공동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초격차, 굉장히 뭐 중국 같은 업체들도 많이 따라오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첨단 기술을 누가 빨리 상용화하느냐의 문제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극자외선 노광 장비라고 하는 EUV라는 이 장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그 미세한 개발을 하고 있는가 하니 7나노미터라고 하면은 1나노미터가 10억분의 1미터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미세한 장비를 만들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네덜란드가 기업 간의 협력을 넘어서서 이제 기초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도 산하경 아카데미를 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에 실질적인 협력 회의가 열리기도 했었는데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양국의 50여 명씩 해서 아주 그 전문 인력들을 함께 연수하고 교육하는 기회를 마련해서 이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에도 뜻을 함께 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볼 때 지금 뭐 세계 그 파운드리 업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대만 TSMC를 삼성이 견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목표가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카이스트, 유니스트, 성균관대 그리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에인트호번 공대. 에인트호번 하면 뭐 이 축구팀만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엄청난 또 그 전문 공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참여하는 산하견 아카데미 각각 50명씩 지금 아카데미를 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규제도 활발하게 철폐하고 있습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없앴고 R&D 시스템 개편안도 곧 발표할 예정이죠? 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이제 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의 경우에 정부가 그 경제성을 검토를 해서 예산을 지원을 해줄지를 결정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2008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금 규정상으로는 7개월로 규정이 돼 있는데 보통 1년 넘게 이런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처음에 이 심사를 할 때에 한 5년이나 10년 정도의 연도별 목표, 연도별 성과, 계획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이 심사를 하다 보면은 이 심사 과정에서 굉장히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니까 일단 네. 한번 결정이 되고 나면 그 처음에 제출된 그 자료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국제적인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기술적인 상황이 변하기도 하니까 좀 유연하게 기술 개발을 추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너무 경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래서 과학기술계에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제점을 시급하게 고쳐야 된다. 이런 이렇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네. 또 하나 문제점이 뭐냐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이런 예비타당성 조사를 주관을 해왔는데 각 부처의 약간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배정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고질병이죠. 저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작년에 이런 문제점을 지적을 했었고 결국은 그 문제점을 정부가 오랜 기간 동안 연구를 해서 결국 이 9월 달에 이제 오는 9일에 국가재정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국가재정회의에서 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폐지를 하고 그리고 이 예산 배정도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게 아니라 범부처 차원에서 결정을 하자 이렇게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윤 대통령의 행보 짚어보겠습니다. 중동부터 미국, 유럽까지 그야말로 전 세계를 누볐죠. 특히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에 경제사절단을 122명이나 동행해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2023년 4월 25일 약 1년 전입니다. 투자 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지금 기업 총수들 한미에서 다 대거 참여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 한미 양국이 첨단 과학기술 분야 교류와 협력을 통해 공동 기술 개발, 또 실증 협력, 인적 교류, 국제 표준 협력 등 양국이 함께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는 그야말로 세계 굴지의 기업 CEO들, 특히 미국 측에서 대거 참석했었죠. 그렇습니다. 작년 4월이었죠.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해서 우리 경제인들이 대거 함께 동행을 했었습니다. 미국의 그야말로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굵직굵직한 기업 대표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퀄컴이라고 하면 통신장비 업체죠. 메릴 린치는 금융보험업종, 또 보잉은 비행기 생산하고, 로키드 마틴은 방산업체입니다. 그렇죠. GE는 가전까지를 포함해서 여러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고, GM은 이제 대표적인 자동차 업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곳의 대표들이 모두 대거 참석을 했고, 또 한 자리에. 그렇습니다. 이에 걸맞게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총수들도 함께 참석을 했는데, 특히 여기서 이제 주목됐던 것은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혹은 뭐 강소기업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합니다. 중견기업 등도 전체 사절단에 있어서 70%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간 만큼 한미 간의 어떤 그 첨단 산업에 있어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실질적인 그 움직임이 있었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오늘날 뭐 수출 증대 등 이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 예측도 가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그리고 넷플릭스 대표가 윤 대통령을 그 숙소로 직접 찾아와서 예방했었죠. 면담도 길게 했습니다. 협력 확대를 요청한 것도 이때 화제가 됐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저커버그 CEO 같은 경우에 10년 만에 한국을 찾은 건데, 이번에 방한 목적이 뭔가 하면 이제 AI 반도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세계 1위 업체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커서 자체적으로 AI 반도체를 좀 개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담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AI 반도체의 생산을 위해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메모리 반도체의 세계 1, 2 기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니까 그렇죠. 이 두 개 기업하고의 그런 협력을 위해서 이번에 방한을 했는데, 윤 대통령이 마크 저커버그와 만나서도 이런 1호 영업사원의 역할을 상당히 충실히 수행을 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커버그와 만나서 얘기하기를 메타가 무엇을 상상하고 있든지 간에 한국이 그걸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유명한 얘기였죠. 네, 한국 산업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이 AI 반도체에 있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상당히 중요하니 한국의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좀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테드 서렌더스 넷플릭스 CEO도 역시 2월 17일에 방한을 했는데, 그랬죠. 이때 이제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네. 이제 배우 이정재 씨와 함께 한남동 관자에서 오찬을 같이 했죠. 저 장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윤 대통령이 이 서렌더스 CEO에게 넷플릭스가 한국 K 콘텐츠에 상당히 투자를 많이 한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마움을 표시를 했고, 앞으로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달라, 이렇게 좀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우주항공청이 드디어 문을 연 이 개청 소식도 빼놓을 수 없는 경제 성과로 꼽힙니다. 이 한국판 나사 오는 27일부터 본격 가동이 되죠? 그렇습니다. 개청을 이제 불과 20여일 정도밖에는 남겨놓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인선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세계적인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아서 우리 우주항공청을 구성하겠다라는 포부가 밝혀진 바가 있었는데, 우주항공청장에는 이제 윤영빈 청장이 내정이 됐고, 서울대 교수죠? 그렇습니다. 존 리라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30여 년 정도 나사에서 근무를 했었고 백악관에서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임무본부장 역할을 맡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수하에 이제 4개 부문이 있는데 수송, 인공위성, 그리고 우주과학탐사, 항공혁신 등의 부문장도 이제 별도로 선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위에도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노경원 차장 등이 앞서서 이제 우주항공청 개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줄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인 청장에다가 재미동포, 그러니까 네. 1.5세 총괄 본부장 이런 형식으로 이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계에서 정말 그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모였다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이 존 리 이분은 대통령 연봉에 맞먹는 정도의 네. 대우를 할 것으로 이제 한 3억 가까이 준다고 하대요. 그렇게 알려져서 이제 네. 그것이 상당히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의 말을 빌자면은 정말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네. 그런 시대가 왔다.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민간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민간이 개발을 주도하는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내놨고요. 또 존 리 본부장의 경우에는 각각 개인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구도 안에서 빅픽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만 각 개인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팀 플레이 플러스 자기 주도적인 큰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이다. 네. 라는 이런 입장도 내놓았다고 합니다. 네. 자기주도적인 빅픽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역시 팀워크. 나사는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팀워크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 미국이 주도하는 달 탐사 프로그램 이름이 있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더 많이 참여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사가 미국이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였는데 이 달 탐사 프로젝트에 따라서 2024년까지 우주인을 달에 보내고 또 달에 이 항구적인 기지를 만드는 이런 계획을 추진을 해왔는데 2026년으로 좀 늦춰지긴 했지만 세계 여러 나라들을 참여를 시켜서 다국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번째로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 우주인을 보내는 달에 보내는 이 기술과 관련해서 GPS 이런 분야의 세계적인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상당히 크게 기여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주제로 가죠. 윤 대통령은 비가 오고 바람이 아주 거센 궂은 날씨임에도 5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사전 행사를 직접 참석해서 챙겼습니다. 특히 현직 대통령의 어버이날 행사 참석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윤 대통령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을 대통령실로 초청해서 직접 선물도 나눠주고 무릎에 앉히고 대화도 하고 그림도 함께 그리는 그런 즐거운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축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도 여러분 나이 때 5월 5일 어린이날이 오기를 아주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더 주고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아주 건강하게 자라라는 그런 우리 어른들의 또 소망을 담아서 이렇게 어린이날을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 또 대통령 할아버지 저도 여러분들 힘차게 클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뒷받침할게요. 자, 우리 어린이들 화이팅! 화이팅! 네, 360여 명입니다. 소파 방정환 선생이 만드신 어린이날 벌써 102주년 맞았습니다. 1세기가 넘었죠. 윤 대통령이 초청한 어린이날 손님들 그리고 어떤 선물이 나눠졌는지 소개해 주시죠. 역시 어린이날 하면은 그 주인공은 당연히 어린이들이겠죠. 특히 뭐 일반 가정에서도 어린이날을 나름대로는 자축을 하겠습니다만 이날 초대된 360여 명의 어린이들은 주로 뭐 농어촌 지역이라던가 도소벽지, 또 다문화 가정, 또 장애 가정, 다둥이를 둔 가정이라던가 전몰 순직 군경의 자녀 등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대통령실에서의 하루가 더욱더 뜻깊게 오래 기억될 이런 어린이들이 대부분 이제 초대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접 이제 선물도 했는데요. 색연필과 이제 칠하기 책,
또 대통령 드로잉북이라고 그러죠. 네. 컬러링북. 대통령실에 그 캐주얼 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인팝 말고요. 예. 그게 더 인기가 있다고 하죠. 그 시계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선물을 했다고 하고요. 또 특히 이제 어린이들을 무릎에 직접 앉히고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 시간도 가졌다고 하는데 특히 작년에 그 늘봄학교에 일일 특별 강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죠. 그 학교들도 직접 초청을 했다고 하는데 하남에 있는 신우초등학교, 또 화성의 아인초등학교, 원주의 명륜초등학교, 무안의 오룡초등학교 이곳에 있는 학생들도 직접 초대를 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들을 만나면 설렌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이런 말을 윤 대통령이 했는데 경상남도 의령의 10남매가 부모와 함께 초대됐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진 가족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박성용, 이계정 씨 부부인데요. 경남 의령군에서 10남매를 키우고 있어서 상당히 그동안 화제가 많이 되어 왔는데 이번에 이날 행사에 이제 초대가 돼서 대통령이 직접 일일이 악수를 하고 저게 지금 한 가족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자에 뭐 사인을 해주기도 하고 첫째가 올해 대학생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막내가 작년 5월에 태어나서 지금 1살입니다. 그러니까 1살부터 대학생까지의 10남매인데 네. 근데 이 경남 의령군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가족이죠. 원래 저 아버지가 그 학창 시절에 밴드를 꿈을 꿨었는데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꿈을 우리가 좀 이뤄주자 해서 직접 기타도 배우고 드럼도 배우고 베이스도 배우고 웬만한 작은 관현악단 나오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실제로 밴드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둥이 밴드를 결성을 해서 2017년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제법 그 밴드 실력이 좋아서 의령군에서 있는 군청 행사에도 좀 초대를 받고 이러면서 아주 유명해진 그런 가족입니다. 네. 자, 인구 절벽이 저런 가족만 있으면 무슨 걱정이겠습니까? 윤 대통령은 다가오는 한 어린이가 있었는데 무릎에 앉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또 색연필로 함께 그림도 그렸습니다. 한 어린이가 사인해주면 안 돼요?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왔는데 웃으면서 대통령 사인도 해주고 참 즐거운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정말 어린이가 가장 어린이다운 모습을 보여준 그런 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뭐 이날 여러 가지 이제 행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매직 버블쇼라고 해서요. 크게 이렇게 버블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하고 이제 이런 쇼가 있는데 그런 것도 했다고 하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직접 어린이들과 이제 직접 컨택트를 하면서 네네. 무릎에 앉혀서 함께 그림도 그리고 색칠도 하고 이런 시간이 있어서 아이들에게는 상당히 더 소중한 시간이 네, 아니었을까 저 장면에서 생각이 뒷부분에서 사인해주면 안 돼요. 그런 말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여러 부스가 마련이 되었다고 합니다. 건강 간식을 만든다든지 혹은 뭐 반려동물 미용사 이런 네. 것들도 직접 체험을 해보면서 아이들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정말 기억에 남는 그런 어린이날 체험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시종 웃음과 활기가 넘쳤다는 이 행사장의 모습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활동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요. 다짐을 한다라는 의미로 손바닥을 한번 그려주시면 네, 지금 감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손을 대고 본인의 손을 그리는 거죠.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저게 이제 어린이들 사인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인을 얻은 이렇게 어린이가 해서 부러우니까 저 뒤에서 저도 그런 사인 해주세요. 모두 친한 여러 번 친구들은 드렸다고 앞에 하네요. 보이는 스칸디아모스 이끼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서 네. 윤 대통령 굉장히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악수를 원하는 어린이들과 전부 이렇게 손을 잡고요. 무릎에 둘이나 지금 어린이를 앉히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이날 아주 즐거운 활기가 넘치는 그런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자,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어버이날 기념식에 현직 대통령 최초로 참석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그 좋은 일을 하신 어르신 세 분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행사가 이제 복지부가 주최를 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을 하는 행사였는데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현재 대통령으로는 처음 그 어버이날 행사에 참석을 네. 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세 분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렸는데 이제 목포에서 3대째 고아 3,000명을 키우고 있는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단칸방 월세를 살면서 15년간 폐지를 모아서 5천만 원을 기부한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가난하게 사시면서도 40년 넘게 반찬 나눔과 무료급식 봉사를 해오신 그런 어르신도 계시고 이런 세 분에게 직접 카네이션을 달아서 상당히 훈훈한 장면을 연출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의 어버이날 기념사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헌신과 노력이 모여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대한민국이 불과 70년 만에 세계적인 경제 대국,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그 고귀한 헌신은 가족에 머무르지 않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노후 기초연금을 자신의 임기 안에 40만 원까지 10만 원 더 늘리겠다고 즉석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역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아버님, 어머님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저와 정부가 힘껏 돕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 한편 보수도 더욱 높여가겠습니다. 노후 소득을 지원하는 기초연금도 제 임기 내 40만 원까지 인상이 목표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주택과 건강을 지켜드리는 시설과 정책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네, 이런 기초연금의 인상으로 정부가 기대하는 또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경제 효과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기초연금이 10만 원 인상될 경우에 노인 빈곤율이 5% 정도 하락할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뭐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음에도 아직 노인 빈곤율 이런 형편에서 보면 노인 복지 차원에서 부과되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죠. 2014년에 2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처음으로 도입이 됐었고 이후에 2021년에 10만 원이 상향이 돼서 30만 원이 지금 현재 상황인데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4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라고 네.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또 지금 강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국회에서 아마 또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40만 원으로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큰 기대감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 대표도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일이 있는 만큼 큰 무리 없이 좀 빨리 되기를 기대합니다. 윤 대통령은 어르신 간병비 또 맞춤형 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아무래도 어르신들 그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크지 않겠습니까? 또 자녀들은 또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니까 보살펴 드릴 수도 없고 해서 이제 요양병원으로 들어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간병비 부담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약에 맞춰서 오는 4월부터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서 간병을 받는 분들의 경우에 간병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하겠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래서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2027년부터는 건강보험으로 완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런 간병뿐만 아니라 주택 문제, 주거 문제도 마찬가지고 식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텐데 이런 그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뜻도 밝혔습니다. 네, 중요한 건 경제다. 돈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 현 정부 들어 11개월 연속 지금 무역 흑자가 나고 있고 글로벌 신용평가도 상향됐다는 점도 윤 대통령은 부각해서 지적했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로 가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이달 중순쯤에 매우 중대한 분수령을 맞습니다. 정부가 증원 문제를 논의한 회의록을 10일까지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밝혀둔 상태죠. 그렇죠. 뭐 예상치 못한 그 판결 결과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의대 증원이 2,000명에 이르게 된 그 증거를 좀 제시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정부에서는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대 2,000명 증원
어떤 과정으로 진행이 돼서 회의 결과가 이렇게 도출이 되었는지에 관한 회의록을 제시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이제 1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지금 의료 관련 그 회의가 총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예.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이제 보정심이라고 불리우는 이 회의록을 지금 제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3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정원배정심사위, 배정위가 있고요. 의료현안협의체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또 의사인력전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있죠. 이것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이 법적인 의무가 아닌 만큼 보정심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지금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의사단체들은 특히 의협이요. 그런 회의록 자체가 아예 없었다면서 정부를 고발했습니다. 전임 의협집행부가 회의록을 안 남기기로 합의했었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또 인정을 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의료현안협의체라는 게 지난 2022년에 의사들의 집단 휴진 이후에 복지부하고 의사단체, 의협하고 같이 합의를 해서 만든 단체였고 이 단체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합의를 했었는데 작년 1월부터 올 1월까지 28차례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이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보건의료정책심의회 보정심이라는 회의를 통해서 2,000명의 의대 정원을 결정을 한 거고 네. 이제 지금 이 문제가 의료현안협의체의 회의록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의사단체에서는 이 회의록을 제출을 해달라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회의록이 없고 그때 의사단체와도 의협과도 합의를 한 사항이다. 이전 집행부. 그렇죠. 이전 집행부와 합의를 해서 회의록을 만들지 않기로 합의를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물론 그 이전 집행부도 그런 사실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회의록이 없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결국은 결정이 된 것이다라고 지금 반격을 가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이제 보정심의 회의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른바 사법과잉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얼마만큼 개입하는 게 옳은가. 이게 이번 사태의 또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10일까지 제출하고 13일부터 17일 사이에 서울고법이 가처분 판결을 내리겠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이 모든 게 지금 달려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한편 의대 교수들은 오는 10일에 또 한 번 휴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아예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말도 나온다는데 자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상당히 압박으로 느껴지기도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의대 교수들이 지난번에도 한 차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차례 휴진을 했었죠. 네. 당시에는 큰 혼란은 없었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의대 교수들을 비롯해서 특정 의료진들의 경우에는 그 피로도가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네. 이런 휴진이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이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를 볼모로 상당한 강압적인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해서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의대 증원을 확정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과 연동시키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특히 배장환 충북대 교수 비대위원장의 경우에는 병원에 2조 4천억 원을 주면 증원이 가능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고 하니 지금 현재 충북대의 경우에는 연간 49명을 뽑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200명까지 이것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냥 산술적으로 생각해서 병원을 4배 확대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또 예산도 2조 4천억 원 주면 이거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지금 의대 증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에 현실 가능성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2조 4천억 원을 동네 무슨 호떡값 얘기하듯이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2조 4천억 원 주면 됩니다. 자, 어떻게 보실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러는 반면에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설문조사를 했어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거의 전부가 환자 곁을 지키고 싶다고 응답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병원이 이제 소속 병원이 4개가 있는데 이 4개 병원에 소속된 467명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96.5%가 환자 곁
것을 지키고 싶다.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전공의들이 아직 이 현장에 복귀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까지 이탈을 하면은 현장이 마비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 왔는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 이탈을 고려하고 있는 교수들도 지금 7.4%에 불과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의정 갈등이 계속 풀리지 않고 있어서 상당히 의대 교수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까 상당히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인데 그나마 이 정도의 설문조사 결과는 좀 다행스러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대 교수들도 피로감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에서는요, 소아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뭐 특히 이 초저출산 사회에 있어서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라는 취지로 보이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소아진료기관 13곳을 신규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료 공백을 막겠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들이 키우면서 보면은 이상하게 꼭 밤에 아프고 휴일에 아프고 그렇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소아진료기관 또 24시간 중증 소아응급진료 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 4개 권역별 한 곳씩 그러니까 분당 차병원, 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 의정부 을지대병원 이렇게 4곳을 권역별로 지정을 해서 이것이 상당한 실효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달빛 어린이병원 21곳에서는 그 취약제에 있는 소아들이 야간이나 휴일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7곳을 지정하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사분들이 있고 저렇게 현실성 없는 돈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고 빨리 결론이 나야 되겠습니다. 김현주 시사평론가, 신치영 연세대 개건교수와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생방송 정책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방송은 KTV 뉴스 유튜브에서는 언제든지 재방송으로는 내일 아침 5시 55분부터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